안녕하세요. 지역사회복지론 제7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지역사회복지론 주제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과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앞서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몇 가지 질문을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 로스만이 제시한 실천 모델 가운데 사회 계획 정책 모델에 관한 설명을 찾는 물음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는 5가지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보다는 과업의 성취에 초점을 둔다. 권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한 저항이 주요 전략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조력자로서 주민 조직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의 통합에 관심을 두고 합의와 협력을 끌어내고자 한다. 항의, 시위 등의 대결 전술을 활용하게 된다. 자, 이 5가지 보기가 지금 제시가 되어졌는데요. 로스만의 실천 모델 하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개발, 사회계획정책, 사회행동이라고 하는 3가지 모델을 연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기에서 제시한 5가지에는 이 3가지 모델에 대한 특징들이 지금 다 나열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정답은 보기에서 첫 번째 보기가 바로 정답이 되겠는데요. 자, 과정보다는 과업의 성취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과정 중심의 목표에 초점을 두는 것은 사회개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특징이고요. 이 과업 중심이라고 하면 사회계획 정책 모델의 특징, 둘 다를 동시에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회행동 모델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2번과 5번 우리 정답 및 풀이에서도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권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한 저항, 항의, 시위 이런 대결 전술을 활용하는 것은 바로 사회행동 모델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사회복지사는 조력자로서 주민조직을 지원해 준다든지 지역사회 통합에 관심을 두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간의 합의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기본 특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스만의 실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문제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과업지향적 소집단을 변화를 위한 매개체로 활용한다. 2번 사회계획정책 모델은 과업 완수에 중점을 둔다. 3번 사회행동 모델은 정책 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4번 사회행동 모델은 클라이언트 집단을 체제의 희생자로서 고통받는 자로 규정한다. 5번 사회계획 모델은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정을 강조한다. 자, 이 가운데 4가지는 올바르게 표현이 되어졌고 하나만 지금 잘못된 표현인데요. 자, 사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왜 정답이냐? 실질적으로 정책의 어떤 집행과 관련된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강조하는 모델은 사회계획, 정책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회행동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부나 권력이라든지 어떤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정책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져 있고 또 일부에게는 이런 것들이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배분의 어떤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행동이나 소셜 액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부나 자원이나 기회 이런 것들을 재분배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모델이 사회행동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를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테일러와 로버츠의 지역사회 실천 모델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에서는 5가지 보기 중에서 잘못 표현된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로스만의 3가지 모델에 2가지 모델을 추가하여 5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2번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은 후원자 중심의 모델이다. 3번 계획 모델은 대상자의 영향력은 강하고 후원자의 영향력은 미약하다. 4번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대상자와 후원자의 영향력이 동등한 모델이다. 자, 5번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대상자에게
대부분의 결정 권한이 있는 모델이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 보기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테일러와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실천적 모형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루스만의 모델에서 2가지가 추가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림을 한번 연상을 시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풀이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이나 계획 모델로 갈수록 후원자의 권한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치적 역량 강화 모델과 지역사회 개발 모델 방향으로 갈수록 클라이언트의 권한이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5가지 모델에 대한 그 양극단의 재정을 지원해주는 후원자의 권한과 클라이언트의 권한을 놓고 5가지 모델이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보기에서 3번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계획 모델이 갖는 쪽은 후원자, 즉 재정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권한이 더 강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클라이언트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죠. 그런데 보기에서는 이것을 반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시려면 이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 방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쫙 펼쳐놓고 좌측과 우측에 후원자를 둘 것이냐, 클라이언트를 둘 것이냐를 놓고 이 그림을, 이 표를 연상을 하셔야만 아마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 제7주차 1차시 강의 주제는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원칙과 과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 원칙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수업에서는 한 10가지 정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정한 어떤 조직체계가 필요한데 이를 추진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을 관리적 순환의 원리라고 하는 PDCA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내에는 다양한 이슈나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욕구나 문제 혹은 이슈들이 존재할 때 이를 해결을 누가 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개인이 사실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욕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나로 결집시키고 축약시킬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지금 큰 문제들이 뭔가요? 지금 도시가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산업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사람들은 좀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집중화 현상이라든지 또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원도심보다는 조금 더 새롭게 조성된 지역으로 이동을 계속해 나가는 지역 공동화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나 문제점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 공동화 문제를 해결을 누가 할 것이냐? 원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서서 뭔가를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지역 공동화 문제 혹은 지역의 어떤 건강한 성장이나 발달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하고자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단은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어야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이슈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추진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역에는 다양한 이슈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추진위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주민 스스로 불만을 표출한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 서로 간의 반목이나 갈등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역사회로 퍼져나가서 지역이 굉장히 어수선해지는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특정한 이슈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먼저 결집을 시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라고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과정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 원칙은 지역사회 갈등은 집약되고 공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나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욕구나 해결되지 않은 욕구라든지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죠. 자, 그렇다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문제 중에서 일종의 여러 문제 중에서 가장 좀 먼저 해결이 필요한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매겨야 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특정한 어떤 물론 한두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양한 어떤 지역사회 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해결이 지금 당장 긴급하게 필요한 이슈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들을 좀 축약하고 결집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집약시키고 또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다 보면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추진위원회 실천 원칙 중에 하나는 바로 갈등을 집약하고 축약하는 것, 공유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이슈, 문제 이런 상황들이 서로 공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결국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지역의 구성원들이 많은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주민들이 다 참여하면 더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 많은 수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지역에 있는 토착적인 풀뿌리 지도자,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애양심을 가지고 있는 풀뿌리 지도자를 발굴하고 또 이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지역의 어떤 건강한 성장이나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성공 열쇠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누가 봐도 이런 사람이 추진위원회를 끌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풀뿌리 지도자를 발굴하고 이 사람들을 추진위원회에 끌어들이는 것, 참여시키는 것 이것이 지역의 이슈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핵심적인 열쇠가 또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아마 이 이후에 수업 때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풀뿌리 지도자, 토착적인 지도자를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인물들이 정말 토착적인 풀뿌리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이나 이런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어떤 관심 영역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지역에 특히 사회복지에 입문하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어떤 사회복지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자원이라든지 혹은 사회복지를 떠나서 어떤 지역사회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이런 자원들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고 어떤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 대한 분석이나 현황 자료에 대한 어떤 파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찾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두시면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을 추진위원회에 참여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공통의 목표를 수립하고 운영 방법을 설정하는 원칙.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방향, 즉 공통의 목적,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여러 사람들의 참여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기에서 서로 간의 간격을 좀 좁혀 나가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인다면
훨씬 성공적인 추진위원회 활동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뭔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면 단기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무 서둘러서 만들다 보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이런 공통의 목표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설정해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지역 주민을 결속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역 축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역 특성에 맞는 공통의 관심이나 감정, 전통을 담아낼 수 있는 축제적 행사가 있죠. 뭐 순천에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정원박람회라든지 팔마문화제 혹은 남승용 마라톤 대회라든지 남도 음식대 축제라든지 순천만 갈대 축제라든지 뭐 이런 유사한 어떤 지역 축제들은 결국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지느냐? 결국 이 지역 사회에 있는 많은 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증을 더 갖게 만들고 또 주민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냥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는 일부의 어떤 행사라기보다는 지역의 어떤 축제, 그래서 지역 구성원들이 서로의 어떤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펼쳐 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복지 기관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지역사회 내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모금 사업, 자선 활동이라든지 자선 바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주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결속을 시킬 수 있는 일종의 이벤트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활동들이 사실 추진위원회 활동에서도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원칙. 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졌어요. 자, 우리가 흔히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목소리만을 일방향적으로만 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추진위원회 활동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추진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적인 어떤 교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점을 조금씩 좁혀 나가서 공통의 목표나 운영 방법을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위원회를 꾸려 나간다라고 한다면 훨씬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뭐냐? 그러면 추진위원회, 물론 이제 리더자, 추진위원회를 끌고 가는 위원장의 어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공유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충분히 이런 것들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훨씬 건강한 방향으로 성공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모임 참여자들을 지지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원칙.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지지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일들을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활동,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또 여덟 번째는 합리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또 리더십을 개발하는 원칙인데 중요한 부분이죠. 합리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은 자, 주민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 추진위원회만 구성됐다고 해서 지역의 이슈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문제를 집약시키고 또 공통의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알려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요. 또 사람들이 쉽게 이 어떤 지역의 이슈나 문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혹은 필요한 경우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런 합리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 둬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 추진위원회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이나 절차나 규정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중요한 것은 탄력적인 운영, 융통성 있는 운영,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리더자의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착적인 지도자라든지 우리 아홉 번째 나오는 것처럼
토착적인 풀뿌리 지도자를 발굴해내고 참여시키지만 특히 이런 사람들이 유능한 어떤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역에 등망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번에 어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다면 이분이라면 충분히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희망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유능한 신망을 얻고 있는, 신뢰를 얻고 있는, 등망이 있는 지도자를 발굴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사실 계셔야 우리 지역의 이슈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많은 구성원들의 참여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양한 실천 경험이나 현장 경험, 지도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능한 지도자의 발굴이나 활용이라고 하는 것도 추진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 밖에도 중요한 것은 이 추진위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이라든지 신용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당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 지역의 어떤 지역 공동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졌는데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구성원들, 추진위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어떤 불화,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재원의 어떤 부적절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추진위원회에 대한 신뢰나 인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주민들의 참여는 사라질 것이고 이 추진위원회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추진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민들의 인정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지역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와 관련해서는 사업 운영 혹은 예산의 어떤 편성이라든지 결산 이런 부분들을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한 기구로서 사업 운영위원회라든지 뭐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두느냐? 물론 사회복지 사업법이라든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이런 관련 해당 사회복지 법률에서 기관 운영이 좀 더 효율적으로, 기관 운영이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운영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어지고 기관이나 사회복지 시설 기관 단체에 조언을 했을 때 좀 더 이런 기관이나 단체들이 훨씬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지역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위원회 구성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지리적인 임무를 중심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계 전문가라든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그 지역의 이용자라든지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후원자나 자원봉사자 뭐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사실은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 단체에는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한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어떤 지역적인 연고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리적 인물 중심의 위원회라든지 기능적 인물 중심의 위원회 혹은 연고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지리적 인물 중심의 위원회가 되겠는데요. 자, 지리적 인물 중심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가장 보편적인 위원회 구성 방법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주소지, 관할 주소지를 그러니까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자, 이렇게 해당 지역사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위원회를 한다라고 하면 쉽게 모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제 관련된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 단체 위원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번씩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가끔씩은 보면 일정 조율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정이 안 맞더라도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짬을 내서 중간중간에 회의를 다녀올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이게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만 회의가 가장 쉽게 개최되어질 수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가 논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리적 인물 중심의 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면 지역 사회는 어떨까요? 기본적인 특징이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연 혹은 학연, 혈연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연고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연고주의를 기반으로 하다 보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이 위원회에 참여하시다 보면 내가 이 어떤 좋은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의견을 냈을 때 상대방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소신 있게 어떤 얘기들을 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기능적 인물 중심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지역의 이사회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인 인물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지리적 인물과는 관계없이 특정한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목적과 관련되어져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능적인 인물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기능적인 인물 중심의 위원회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지리적 인물 중심의 위원회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자,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전문가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훨씬 좋은 어떤 회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물론 있을 수 있죠. 자, 여러 지역에서 만일에 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한번 모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일정도 물론 있을 것이고 지리적인 어떤 접근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단점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지리적으로 멀리 있다 보면 좀 관심이 좀 낮아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추진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흐지부지 될 수가 있겠고 또 한 단점인 예로는 이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너무 당신들의 개개인의 어떤 주장들만 강하게 표현을 하다 보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오히려 더 중심으로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기본적인 기능적 인물 중심의 위원회 구성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장단점을 좀 더 보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연고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연고 여기서 이제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뭐 이해관계자 위원회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원회 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험적으로 사실 적용되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이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 것은 중심축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로 사실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인데 그 구성 방식을 보면 화면에 보이시는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지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 지역 내에서 영업,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거죠. 자,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자산이 있거나 뭐 건물이나 집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뭐 이런 혹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고요. 두 번째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방법.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 일은 하고 있지만 집이 거주지가 해당 지역이 아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해당 지역에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해당 지역과는 전혀 무관한 또 사람을 이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가 기존의 기능적 인물이나 지리적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의 단점을 좀 더 보완해 내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킨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참여를 시켰을 때는 이 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이슈나 욕구 이런 것들의 어떤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자,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의 장단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지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 지역과 연구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 수렴이라든지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자, 이게 아직 실험적으로 막 여러 지역에서 이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 기능적인 인물 중심보다는 그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지리적 인물 중심의 위원회로 상당 부분이 구성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또 한계는 사실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제 7주차 1차 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 대한 부분과 이후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